인생은 변화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에 마주칠 때마다 적응 장애를 겪을 만큼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면서도 무탈하게 지나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인생이 편해지는 유연함의 기술,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 입니다. 지은이는 정두영, 펴낸 곳은 더 퀘스트입니다. 저자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칼 공학과 교수이자 헬스케어 센터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저자는 수많은 내담자와의 대화에서 어떤 변화에도 무너지지 않고 인생이 편안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심리적 유연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변화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언제든 유연하게 대응할 연습을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심리적 유연성이란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지속하거나 변경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심리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그때마다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에게 이로운 방식을 찾아 나선다고 하지요. 불안 문제가 고민이라면 지금 불안하지 않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즐겁지? 라고 생각을 확장하라고 합니다. 어떤 변화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문제가 반복된다면 마음의 틀을 바꿔라.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편해진다.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연함의 기술. 상담센터를 여러 번 찾는 사람들 중에는 매번 다른 문제를 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맥락을 살펴보면 대개는 그 양상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친구 문제로 불안하다며 찾아온 사람이 이번에는 일에 집중이 안 된다고 찾아옵니다. 자세히 문제를 들여다보면 상급자와의 갈등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학교에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한 명당 상담 및 치료 기간을 매주 1회씩 8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기간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도록 안내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증상이 약간 완화되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치료를 중단해 다시 악순환에 빠지지요. 반면에 8주 만에 악순환 패턴이 놀랍게 개선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 스트레스에 짓눌려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인생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크게 벌어집니다. 누구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승진해서 연봉이 오르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마냥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뇌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처하느라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크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가도 새로운 집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은 것과 비슷합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재미를 느끼지만 한편으론 피로감도 늘어나잖아요. 체력에 여유가 있을 때는
피로보다 재미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힘들기만 하겠죠. 어떤 사람은 변화한 환경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느라 크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신경을 써서 스트레스를 덜 느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일상이 크게 바뀌었을 때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재택근무, 확연하게 줄어든 인간관계, 문을 닫은 피트니스 센터에 일일이 신경을 쓰며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변화를 인정하고 자신이 바뀐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죠. 최근 100년의 역사에서 어느 10년을 잘라서 생각해봐도 평범한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없던 평온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단위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종사하는 사업 단위, 여기에 이직, 결혼, 출산 같은 개인의 삶까지 포함하면 변화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살려면 변화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변화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거나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마음이면 인생이 편해진다.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왔을 때 지나친 긍정이나 부정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8년간의 베트남전 포로 생활을 견뎌낸 한 중령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제임스 스톡데일은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은 결과 힘든 포로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베트남전 포로 생활을 견뎌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금방 풀려날 것이라 지나치게 긍정적인 기대를 한 사람들은 견뎌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포로 생활이 길어질수록 반복되는 상실감에 지쳐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코로나19 제1 확산기에는 조금만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거듭 실망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변화가 다가올 때는 변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변화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을 어떻게 다잡는 것이 좋을까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상황이 변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컨대 여행을 하는 동안 처음에는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지만 곧이어 익숙하고 편안한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적당한 불안은 우리가 여행에서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도와주겠지만 이때 불편한 면에만 집중한다면 여행 기분을 망칠 수 있습니다. 배꼽 효과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불리는 이 심리학 현상은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가 진행한 실험에서 유래했습니다. 웨그너는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 첫 번째 그룹에게는 배꼽을 생각하라고 하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배꼽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다음 배꼽이 떠오를 때마다 종을 치라고 했는데요. 배꼽을 생각하지 않기로 한 두 번째 그룹이 종을 훨씬 더 많이 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편한 느낌이나 생각은 우리의 시선을 쉽게 잡아당깁니다. 인간의 뇌가 생각이나 느낌을 지우는 기능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나 자동차를 처음 몰 때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면 오히려 사고를 피하기가 힘듭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통증이 있을 정도로 상처가 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게 뛰어놀다가 얘 피난다 라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상처를 보고 놀라 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커지지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그 생각과 느낌이 약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대단히 복잡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몹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램 메모리가 매우 작은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어디로 집중할지 정하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데 중요합니다. 여행 중 일출을 보러 가면서 추운데 괜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해 뜨는 광경을 꼭 보고 싶었으니까 좀 추워도 참아야지 라고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행의 풍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주의를 돌려 이 여행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는지, 이 여행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앞으로의 여행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등 내게 중요한 가치에 집중한다면 여행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엔데믹 시기를 맞이하여 시작된 대면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을 하느라 체력은 소모되지만 화상회의로 인한 피로감과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줄어듭니다. 불편한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 신경 쓰이겠지만 만나서 즐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소들보다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유명 맛집 앞에서 줄을 서듯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불편은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지요. 스톡데일 패러독스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바뀐 현실에 적응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합리적 낙관주의가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기존에 통용되던 방식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나에게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위해 변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려 노력하고 작은 불편은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음은 유연함을 연습할수록 단단해진다. 세계가 열광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두고 사람들은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 탈락과 실패에 대한 압박감, 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느끼는 조급함 등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한 개인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일과 함께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찾는 것 못지않게 누구와 감정을 나누며 살아갈지 선택하는 것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요. 주인공 성기훈의 전처는 남편이 직장 내 파업에 참여하느라 홀로 출산하며 죽을 고비를 넘겼고 남편의 사업이 계속 실패하며 아이를 함께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상상을 더하면 기훈이 아주 밉지는 않았나 봅니다.
만약 기훈이 직장 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준비할 때 아내와 함께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직장 내에서의 입지는 작아졌겠지만 아빠를 좋아하고 걱정하는 딸을 어쩌다 가끔 보는 처지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집이 작아지더라도 아내와 상의하며 서로 도왔다면 아내가 속상해할 때 자존심은 조금 상하겠지만 가족을 지켰을 수도 있겠지요. 모두 돈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요. 오일남 할아버지는 어떤가요?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국에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에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에게는 돈을 더 벌겠다는 목표가 살아가는 유일한 재미였는지 모르지만 그가 눈을 감는 순간은 쓸쓸해 보이기만 합니다.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돈을 벌어 가족, 친구, 동료들과 잘 지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좋아하는 일, 선구자적 업적, 큰 돈, 존경받는 사회인 등을 목표로 추구한다면 삶의 난이도는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러니 보통의 삶을 사는 우리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때 특정 대인 관계에서만 힘들다면 문제는 대체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족, 친구, 동료 등 다양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연인과 헤어진 경우에도 다른 관계들이 편안한 사람은 대개 상처에서 쉽게 회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강한 관계는 전혀 없이 연인에게만 의존했던 사람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연인과의 관계조차 건강하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이런 경우 성장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쌓으려면 타인을 대하는 방법과 함께 나라는 개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와 상대 그리고 환경을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지요. 상대방이 잘못이 없으니 용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여러 면 중에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어떤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지를 구분한 다음 받아들일지 무시할지 아니면 변화를 요청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일 줄 아는 사람이 빨리 회복한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치매나 ADHD처럼 기억력, 집중력 등 인지 기능의 저하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감정인식의 어려움이나 그 결과로 생긴 집중력 저하, 피로 등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커다란 슬픔이나 불안을 안고 있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함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환자는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증상의 크기는 작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회복이 더딥니다. 의사가 여기저기 누르면서 아프다고 묻는데 잘 모르겠다고 대답만 반복하는 상황과 비슷하죠. 감정 인식이 어려운데 심리 상담만으로는 효과가 없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유받는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자신도 잘 모르던 불안과 긴장이 완화되면서 감정을 더 잘 이해하기도 하죠. 약물 치료도 큰 효과가 없을 때는 과거의 경험들을 더 자세히 탐색해 봅니다. 환자에 따라서 우울 장애가 심해 과거를 더 나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감정이 억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부족한 점이 드러날 때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좋은 감정을 경험해야 불쾌한 감정과 비교해보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에 대한 이해나 대화 없이 수치화된 결과만 강요받으며 억압되었던 사람들은 시험지보다 복잡한 현실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동료, 친구, 배우자에게 서운하거나 화가 날 때 이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짜증나요, 싫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등으로 뭉뚱그려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감정 어휘를 공부하라고 권합니다. 감정 수업을 진행하는 초등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성인들을 위한 감정 수업도 자주 열리면 좋겠네요. 맛없다 대신 짠지 싱거운지 매운지 알면 요리를 더 맛있게 할 수 있듯이 자신의 감정을 모호한 어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어휘로 이름 붙일 수 있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덜 다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그 감정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하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 기술입니다. 비난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3가지 방법. 첫째,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간에 말로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일은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별 생각 없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비난에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그래? 그 사람 좀 그렇네 라고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보통의 인간은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동물로서 본능에 따른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약간은 삐딱한 시선을 가진 사람도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 나를 다시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이상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팀 과제를 예로 들면 팀원 중 한 명은 꼭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나요? 직장에도 저 사람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정신건강의학과 교과서에는 전체 인구의 10%가 성격 장애를 앓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1명 정도는 성격적으로 대다수 사람과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셋째,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지지한다면 그들과 연대하세요. 인신공격성 기사나 댓글을 쓴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반응에 추천을 누르는 사람들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글의 주제와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불만을 표현한 반응보다 저를 더 속상하게 했던 것은 네 생각은 틀렸어. 근거를 댈 필요도 없어. 대부분의 사람이 네 편이 아닐 거야. 넌 어차피 틀린 행동만 할 사람이거든. 이라는 반응과 여기에 대한 추천수였습니다. 여기에 욕설까지 더해지면 듣는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악플일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반대하고 내 행동뿐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가 이 사회에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으면 지독하게 외로워지니까요. 그렇지만 분명 가까이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의지하세요. 중요한 것은 멀리서 나를 비난하는 이름 모르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비난에 신경을 쓰는 대신 내 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들과 함께 쉽게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맞선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란 원래 좀 그렇지 뭐. 내 편을 들어줄 사람과 함께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라는 생각만으로는 견디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합리적인 비난을 듣는다면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하고 곱씹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 대수라고 생각하며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상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으며 내가 그들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관계에도 필요한 티포텟 전략. 가까운 사람이 힘들어할 때 무조건 손을 내밀지 말고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상대도 불만을 표현할 수 있고요. 하지만 눈앞의 불편함을 피하려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심한 감정 전염은 나의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일상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친구의 우울장애를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다가 나 역시 우울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대가 적절한 거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심리학에서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를 생각해 봅시다. 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을 분리하여 조사합니다.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6개월만 징역을 살면 됩니다. 둘 다 자백하면 양쪽 다 3년씩 갇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협조적일 것이라 기대하고 자백하지 않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쪽만 자백했을 때 자백한 사람은 바로 풀려나고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10년을 갇힌다고 해봅시다. 나로서는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협조를 기대한 상대를 배신한다면 바로 풀려날 수 있지요. 서로 배신해서 둘 다 3년씩 갇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배신당하고 혼자 10년을 갇히는 일은 없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6개월씩만 갇히는 것이 최선이지만 상대가 협력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전략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지를 놓고 세계적인 수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들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최종 승리자는 티포텟이라는 매우 간단한 전략이었습니다. 협력을 제안하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지속한다.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대응한다. 언제든 상대가 협력을 제안하면 배신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관대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확률을 계산하는 여러 변형된 전략들보다 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가 제안한 적절한 거리를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상대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다면 나는 스스로를 지키는 기버가 되지 못합니다. 관계 문제는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아주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선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움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침몰하지 않고 관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티포텟 전략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